매일 밤 아기를 혼자 재우려고 할 때마다 죄책감이 밀려온다면 그 죄책감은 사실 당신이 아주 정확한 본능을 가진 부모라는 증거입니다. 전 세계 수많은 육아 전문가들이 수십 년 동안 이렇게 말해왔어요. 아기를 독립적으로 키우려면 혼자 자는 연습을 시켜야 한다. 품에서 재우면 손을 탄다. 울어도 조금은 기다려야 한다. 그런데 센서를 달고 잠든 아기의 몸 안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측정하기 시작한 연구자들이 있었어요. 그 결과가 나왔을 때 연구실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아기가 혼자 누워있을 때 아기의 몸은 그냥 쉬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심박 변이도가 떨어지고 호흡이 불규칙해지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히 자는 것처럼 보이는데 몸 안에서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아기를 양육자 곁에 눕히는 순간 모든 수치가 안정됩니다. 마치 꺼져 있던 스위치를 켠 것처럼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아기의 뇌와 몸 안에는 어떤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기에 부모의 존재가 단순한 위안이 아니라 생물학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되는 걸까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풀어드릴게요. 그리고 영상이 끝날 즈음에는 새벽 2시에 아기 곁에 누워있는 그 시간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실 거예요. 자,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봐요. 아기는 왜 이렇게 약하게 태어나는 걸까요? 인간의 신생아는 포유류 중에서도 굉장히 독특한 존재예요. 망아지는 태어나자마자 몇 시간 안에 스스로 일어나 걷고 돌고래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헤엄을 칩니다. 그런데 인간 아기는 어떤가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뒤집지도 먹지도 체온을 조절하지도 못합니다. 이게 진화의 실수처럼 보일 수 있는데 사실 이건 엄청나게 정교한 전략이에요. 인간의 뇌는 워낙 크고 복잡하게 발달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뇌가 완전히 완성된 상태로 태어나려면 두개골이 너무 커져서 출산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인간은 뇌 발달이 25% 정도만 완성된 상태로 세상에 나오도록 진화했어요. 나머지 75%는 태어난 이후에 완성하는 거죠. 과학자들은 이 시기를 네 번째 3분기라고 부릅니다. 아기는 아직 자궁 바깥에 있지만 생리적으로는 여전히 자궁 안에 있어야 할 상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미완성 상태의 신경계는 어떻게 작동할까요? 여기서 핵심 개념이 등장해요. 바로 외부 조절이라는 개념입니다. 아기의 뇌는 아직 스스로 심박수를 안정시키고 호흡 리듬을 유지하고 체온을 조절하는 능력이 완전히 갖춰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기능을 외부에서 빌려와야 합니다. 그 외부 조절 장치가 바로 양육자의 몸이에요. 부모의 심장 박동 소리, 규칙적인 호흡 리듬, 일정하게 유지되는 체온, 익숙한 냄새. 이것들은 아기에게 그냥 편안한 자극이 아닙니다. 아기의 미성숙한 뇌가 자기 자신의 기능을 보정하기 위해 읽어들이는 입력값이에요. 컴퓨터로 비유하자면 아기의 뇌는 막 설치된 운영체제예요. 혼자서는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서버에 연결되어야 정상 작동하는 거죠. 그 서버가 바로 부모입니다. 그 연결이 끊기는 순간 시스템에 오류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오류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시간이 바로 수면 시간입니다. 1990년대에 미국 마이애미 대학교의 티파니 필드 박사는 신생아의 촉각 박탈이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어요. 그녀가 발견한 것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양육자로부터 분리된 아기들은 몇 시간이 아니라 단 몇 분 안에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올라갔어요. 그리고 2012년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혼자 자는 아기와 양육자 곁에서 자는 아기의 자율신경계 반응을 직접 비교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어요. 혼자 잠든 아기들은 수면 중에도 자율신경계가 각성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의식은 잠들어 있는데 몸은 경계태세를 풀지 않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어요. 그 아기들은 울지 않았어요. 겉으로 보기엔 아무 문제 없이 자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몸 안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었던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아기가 울지 않으니까 괜찮다 고 생각하는 순간 정작 아기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놓치게 되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잠깐 진화 이야기를 해볼게요. 20만 년 전 아프리카 초원을 상상해 보세요. 아기를 혼자 내려놓는다는 건 어떤 의미였을까요? 포식자가 있는 환경에서 아기가 양육자의 품에서 벗어났다는 건 뭔가 심각하게 잘못됐다는 신호예요.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진화는 아주 간단하고 강력한 회로를 아기의 신경계에 직접 새겨 넣었습니다. 양육자가 없다. 위험 상황. 1950년대 존 볼비가 정립한 애착이론의 핵심 개념이기도 하고 이후 수십 년간 수많은 연구를 통해 반복적으로 검증된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애착 이론에는 치명적인 특징이 하나 있어요. 시간을 모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지금이 2026년이라는 걸 몰라요. 아기가 안전한 집안에 있다는 것도, 부모가 바로 옆방에 있다는 것도, 2시간 후에 확인하러 온다는 것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냥 하나만 알아요. 양육자가 없다. 위험하다. 그래서 매번 아기가 혼자 남겨질 때마다 스트레스 반응이 켜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생깁니다. 어떤 아기는 울어요. 신호를 보내고 양육자가 돌아오게 만들죠. 그런데 어떤 아기는 조용해져요. 처음에는 이게 더 좋은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드디어 혼자 자는 법을 배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연구자들이 걱정하는 건 바로 이 조용한 아기들이에요. 신호를 보내도 반응이 없다는 걸 학습한 아기는 결국 신호 보내기를 멈춥니다. 이건 스스로 안정을 찾은 게 아니에요. 이건 셧다운 모드예요.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코르티솔은 여전히 높아요. 항의가 멈춘 것이지 스트레스가 사라진 게 아닌 거죠. 이것을 독립이라고 부를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아기가 양육자 곁에서 잘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양육자 곁에서 잠든 아기는 시간이 지나면서 양육자의 몸과 리듬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호흡 주기가 비슷해지고 심박 패턴이 서로를 반영하기 시작하고 수면 주기까지 조율되기 시작해요. 2개의 메트로놈을 같은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박자가 맞춰진다는 연구가 있어요. 엄마와 아기의 몸이 정확히 그렇게 작동합니다. 이스라엘 바르일란 대학교의 연구팀은 신체 접촉이 있는 수면과 분리된 수면 상태에서 엄마와 아기의 생리적 동조화 수준을 측정했어요. 신체 접촉이 있을 때 엄마와 아기의 호흡 리듬은 밀리초 단위까지 서로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엄마의 안정된 신경계가 아기의 불안정한 신경계를 직접 조율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엄마가 아기 옆에서 잠을 자는 동안 엄마의 몸은 아기의 뇌가 아직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을 대신해주고 있습니다. 자책하지 마세요. 아기를 품에서 재우고 싶다는 그 본능 절대 나쁜 습관이 아니에요. 진화가 수십만 년에 걸쳐 설계한 생존 시스템이 정확하게 작동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수면이 아기에게 어떤 의미인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어른에게 수면은 피로회복이에요. 하지만 아기에게 수면은 건설공사와 같아요. 잠을 자는 동안 아기의 뇌는 낮에 경험한 것들을 정리하고 기억으로 굳히고 불필요한 신경 연결은 가지치기 하고 성장 호르몬을 분비하고 면역 시스템을 강화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하나의 조건이 필요해요. 낮은 스트레스 상태. 코르티솔이 높은 상태에서는 이 건설공사가 방해를 받아요.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뇌 발달의 효율이 낮아집니다. 아기가 낮은 스트레스 상태로 잠들 수 있게 해주는 가장 강력한 조건이 뭔지 이제 아시겠죠? 바로 양육자의 곁이에요.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하는 주제를 짚고 가야 할 것 같아요. 바로 동반 수면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 주제가 나오면 항상 두 진영으로 갈립니다. 위험하다, 는 쪽과 자연스럽다, 는 쪽. 그런데 대부분의 부모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같은 침대에서 자는 것과 같은 방에서 자는 것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미국 소아과학회는 최소 생후 6개월까지는 같은 방, 하지만 별도의 수면 공간에서 재우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침대 공유에 대한 안전 우려는 실제로 존재하고, 특히 음주 약물 복용 극도의 피로 상태, 푹신한 침구가 있는 환경에서는 위험성이 올라가요. 그런데 이 권고안이 생긴 맥락을 알아야 해요. 이 데이터는 주로 서구 가정의 특정 수면 환경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근접 자체를 문제 삼은 게 아닙니다. 노트르담 대학교의 제임스 맥케나 박사는 수십 년간 엄마와 아기의 수면을 연구한 세계적인 권위자예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문제는 아기가 부모 곁에서 자야 하느냐, 아니냐가 아닙니다. 아기는 당연히 곁에 있어야 해요.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안전하게 실천하느냐입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안전한 환경에서 모유 수유를 하는 엄마와 아기가 신체 접촉을 하며 잠들 때 생리적 동조화 수준은 눈에 띄게 높아지고 각성 반응은 서로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조율된다고 해요. 즉, 안전하게만 실천된다면 근접 수면은 위험 요소가 아니라 발달을 돕는 기능이에요.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로 같은 방 수면은 이 연구 결과와 학계가 모두가 지지하는 방식이에요. 아기 침대나 배신잇을 팔 닿는 거리에 두면 신체 접촉 없이도 근접의 효과를 상당 부분 누릴 수 있어요. 두 번째로, 냄새는 생각보다 훨씬 강력한 신호예요. 엄마가 입었던 티셔츠를 세탁하지 않고 아기 곁에 두면 코르티솔 수치가 낮아지고 조용한 수면 시간이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몸이 직접 닿지 않아도
냄새만으로도 신경계가 안정된다는 거죠. 세 번째로 전환의 속도가 중요해요. 아기를 부모방에서 독방으로 옮길 때 갑작스럽게 바꾸는 것보다 점진적으로 거리를 늘려가는 방식이 신경계에 훨씬 덜 자극적이에요. 배신잇을 조금씩 멀리 옮기다가 문을 열어두고 다른 방으로 이동하는 식으로요. 그리고 네 번째. 이건 그 어떤 연구 결과보다 중요하게 드리고 싶은 말이에요. 아기를 안고 싶다는 충동, 가슴 위에서 재우고 싶다는 마음, 새벽에 곁에 눕히고 싶다는 본능. 그건 나쁜 습관이 아니에요. 그건 수십만 년의 진화가 당신에게 새겨넣은 정확한 양육 신호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가 가리키는 더 큰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수면은 단순히 아기를 재우는 문제가 아니에요. 수면은 아기가 세상을 처음으로 경험하는 방식 중 하나예요. 가장 취약하고 가장 의식이 없고 가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누군가가 곁에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경험. 이것이 반복될 때 아기의 신경계 깊숙한 곳에 하나의 메시지가 새겨집니다. 세상은 안전하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신호를 보내면 누군가 온다. 존 볼비는 초기 양육자와의 관계가 사람이 평생 타인과 관계를 맺는 방식의 기초를 만든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관계가 형성되는 가장 취약하고 핵심적인 순간 중 하나가 바로 수면이에요. 안정애착을 형성한 아이들은 이후에 더 높은 감정조절 능력을 보이고 스트레스 상황에서 회복하는 속도도 빠르다는 연구 결과들이 쌓여 있어요. 그 기반이 새벽 2시, 어둠 속에서 아기 곁에 누워있던 그 시간들 위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아기를 되도록 빨리 독립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문화 속에 살고 있어요. 빨리 통잠 재우기, 빨리 혼자 재우기, 빨리 독방 쓰기. 그 목표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모든 가정의 상황이 다르고 모든 부모에게 맞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통해 한 가지만 가져가 주세요. 당신의 아기는 혼자 자도록 설계되지 않았어요. 당신의 심장 박동, 당신의 호흡, 당신의 체온, 당신의 냄새. 이것들은 아기에게 사치가 아니에요. 아기의 뇌가 제대로 자라기 위해 필요한 생물학적 입력값이에요. 그러니 오늘 밤 아기 곁에 누울 때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지금 나는 그냥 잠을 자는 게 아니라 아기의 뇌를 만들고 있다고요.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새벽에 눈을 뜨고 아기 곁에 다시 누울 때 그 시간이 낭비가 아니라는 걸 이제는 아시잖아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